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게 될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나라의 주요한 상사중재 기구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표적이자 뭐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중재 기관인 상설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뭐 영어로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중재원 뭐 이렇게 줄여 부르기도 하고 원래는 1966년에 상공회의소 있죠. 상공회의소의 부설 상사중재위원회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기관으로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이 됐고 이름이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2016년도에 들어와서 원래는 이것이 이제 무역 정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무부처였는데 이것이 이제 법무부로 변경이 되면서 법무부의 어떤 관리 감독 그런 것들을 받는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이라고는 이야기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단법인 형식이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주무관청이 법무부의 어떤 관리나 감독 같은 것들을 받고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거래에 대해서 그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법원 판결과 같은 어떤 확정력 있는 판정을 내리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중재 그리고 중재를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꼭 중재가 아니더라도 합의와 알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되는 분쟁을 신속 저렴하게 해결시켜서 결국에는 국가 무역을 진흥시키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 대한상사중재원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이자 역할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분쟁 해결 방법들하고 일치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은 분쟁 해결 기능이겠죠. 그래서 중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신청을 하고 당사자들이 이제 중재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제출하면 중재인 선정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중재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꼭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 조정과 같은 분쟁 해결 방법도 있어요.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상사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분쟁 해결에 여러 차례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과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중재까지 가지 않고 소송이나 중재까지 가지 않고 이 어떤 적절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알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리고 왜 더 바람직하냐고 한다면 알선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알선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합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이것은 뭐 중재나 소송과 같이 최종적인 합의로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조정은 사실 조정인이라는 제3자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중재인 혹은 법관이 아닌 조정인이 이제 분쟁 당사자에게 이제 조정안이란 것을 제시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인데 뭐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조정을 하긴 합니다. 중재규칙상에 그런 어떤 조정이 있고 그리고 뭐 무역과 관련된 대무역법상의 조정이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부 조정 제도를 이용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도 있어요. 민상사 분쟁에 대해서
일종의 무료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분쟁이 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뭐 외국의 법령, 제도, 뭐 이런 간습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도 진행을 합니다. 뭐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사후 분쟁 해결보다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계약서 작성과 같은 것들을 할 때 일종의 그 자동 작성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거죠. 나중에 이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발생되는 분쟁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무역 계약의 초보자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뭐 분쟁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무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분쟁 예방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기능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 내부에 남북상사중재실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남북관계가 굉장히 괜찮을 때. 그래서 남북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로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이제 설립하는 합의를 북측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남북상사중재실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뭐 이는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남북 관계를 봐서 알겠지만 뭐 제대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내부에 2007년도에 이제 한미 FTA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국제투자분쟁 모니터링 센터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ICSID의 투자자와 정부 간의 투자자 그 중재 있죠. 그것에 대한 대비로서 투자분쟁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 현황을 좀 살펴보면 뭐 기획관리본부, 중재사업본부가 여기서 이제 국내 중재, 건설 중재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국제중재센터는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원의 본부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뭐 서울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대한상사중재원은 근데 부산에도 우리 여기 부산에도 문현동에 거기 국제금융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서울 본부는 제가 몇 번 뭐 일 때문에든 친분 때문이든 몇 번 가봤었는데 부산 집은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어요. 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중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재 절차는 지금 6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세세적인 부분을 여기서 살펴보기에는 뭐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중재 합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승인 집행까지 중재 절차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재 합의부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내용은 뭐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중재 합의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합니다. 이는 뭐 다른 말로 중재 합의라고 하기도 하고 중재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중재법, 한국중재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재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의 분쟁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걸 봤을 때,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은 사전 중재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사후 중재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죠. 관련돼서 온시트랄 모델법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재합의란 계약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어떤 일정한 법률관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시트랄 모델법에서는 이러한 중재 합의를 계약상의 중재 조항이나 중재 클로즈, 그러니까 arbitration clause나 뭐 arbitration agreement나 계약, 중재 계약의 형태, 별도의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합의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arbitration clause라고 하는 거는 계약상의 당사자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그 내용을 넣어서 계약서 내부에 하나의 조항으로서 삽입을 하는 겁니다. 분쟁이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중재에 의해서 해결을 한다는 취지로 계약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이 중재 조항이고요. 그래서 이 중재 조항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내부에 있는 계약서 안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계약의 성립과 효력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합의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중재 조항이 되겠습니다. 중재 부탁 계약과 중재 조항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중재 부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부탁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말로는 사후 중재 합의로 하고요. 일반적인 중재 조항은 계약상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중재에 의하도록 한다는 어떤 취지를 계약에 삽입해서 하는 사전 중재 합의가 이제 중재 조항이고, 중재 부탁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 중재 합의에 해당이 된다. 사실 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중재법과 온시트랄 모델법의 내용을 봤을 때 뭐 사전 합의든 사후 합의든 뭐 인정돼요. 그것을 뭐 꼭 사전 합의여야만 한다, 사후 합의여야만 한다, 그렇진 않아요. 둘 다 인정은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전 중재의 경우에는 어차피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사후 중재 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위반이나 어떤 분쟁과 관련된 입장이나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합의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 어떤 중재로서 해결하는 사후 중재 합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재법에서는 사전도 좋고 사후도 좋다라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사전 중재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재 합의의 당사자와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합의의 당사자는 중재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그 해당되는 어떤 법률 관계의 중거법 아래에서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이제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사인과 사인 간에는 뭐 어떻게든 당사자 간에 어떤 중재 합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인정을 받고 아무런 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중재 합의의 당사자로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국가가 나라가 당사자가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 나라와 개인 혹은 뭐 나라와 나라 이렇게는 잘 안 붙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은 이걸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지는 않지만 그 보통 국가가 어떤 그 국가의 재판 관할의 권한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거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 국가의 법원에 B 국가와 뭐 개인 기업인 C의 분쟁을 그러니까 A 국가가 B 국가를 재판한다. 좀 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재판한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다른 국가가 재판을 다른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제법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 붙었을 때 이를 다른 나라의 법원으로 가서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 관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 원칙입니다. 법의 원칙이에요. 국제법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법원에서 왜 일본 정부를 재판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ICSID 같이 중재로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서 합의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도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재 합의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 되느냐를 얘기를 하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법적 법률 관계,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만 중재 합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법이 아닌 공법 관계, 그래서 공법상의 뭐 행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친족 간에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친족 간의 분쟁은 돈 문제가 아닌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은 중재 계약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법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민사냐 상사냐 뭐 이런 또 뭐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간략하게만 했고, 기본적으로 이런 공법 관계는 중재 합의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거의 뭐 정설이에요. 자, 중재 합의의 효력과 유효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합의의 효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적극적 효력이 있고 소극적 효력이 있습니다. 적극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에 이르고 중재 판정에 따르도록 어떤 중재 그 자체의 효력과 관련된 것이 중재의 합의의 효력이고, 이것이 어떤 단계별로 중재의 단계별로 영향을 주고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일단 중재 절차가 개시되고 그것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중재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지는 효력에 의해서 몇 가지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첫 번째,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했거나 뭐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하는데 법원이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재인에 대해서 당사자가 깊이 나는 저 중재인 안 쓴다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저 중재인은 우리의 분쟁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권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런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어떤 부탁을 해서, 이걸 이제 어려운 한자어로 촉탁이라고 한다 했죠. 뭐 증거 조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중재 합의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증인을 소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재 합의의 효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님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재인 그리고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 판정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집행을 시켜주는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그러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중재합의의 가장 중요한 효력이 되고 이것이 중재합의의 적극적 효력입니다. 중재합의의 소극적 효력은 중재합의에 의해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재판 관할이 배제되는 그러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소극적 효력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직소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 합의를 해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거는 당사자 일방이 이거를 중재로 나는 중재 싫어 소송으로 끌고 갔을 때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재 합의가 있고 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중재로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법원은 그 해당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소송을 진행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왜? 이거는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해야 된다. 왜? 네가 중재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재 합의가 가지는 효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방소항변이라는 게 나오는데 방소항변은 쉽게 말해서 소송을 방해하는 항변, 주장이에요. 주장이에요. 뭔가 방해한다라고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중재 합의의 대상이 있는 분쟁에서 누군가가 중재로 해결 안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A라는 당사자가 있고 B라는 당사자가 있다고 쳤을 때 누구 하나가 이제 소송으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이 반대편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아니다, 이거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소송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방소항변입니다. 이게 부정적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둘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항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방소항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소항변이 있게 되면 법원은 그 즉시 이 당사자의 소송을 각하시켜 버립니다. 내가 이거를 법원의 소송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각하시켜 버립니다. 다만 물론 그 중재 합의의 내용이 무효이거나 어떤 효력을 상실시켰거나 중재 합의의 효력이 상실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을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중재법에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역협약에도 중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러한 소송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역협약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재법상 방소항변의 분쟁은 본안에 대한 어떤 최초 변론을 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초 변론이 여기서 말하는 본안에 관한 최초 변론이라는 게 뭐냐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럼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그 전에 소송하기 싫고 중재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방소항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방소항변이 되면 중재 합의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고 되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은 이 소송을 각하시키고 중재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중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B라는 당사자가 이 방소항변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B 당사자가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소송 제기, 소제기의 경우가 아니라 중재 합의 자체가 이행 불능, 효력 상실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의 자체의 문제 삼는 거죠. 중재로 분쟁 해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재 합의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중재 합의가 무효입니다. 중재 합의가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분쟁 당사, 그러니까 분쟁, 원래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중재 합의가 문제입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사실 이거는 단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 판례를 봐야 되고 경우 그 해당되는 케이스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원에서는 외부적인 요인, 이 외견 존재라는 게 뭐냐면 그 중재 합의에 뭐 심도 있게 보지 않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가 없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점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중재를 좀 인정하고, 중재로서 중재 합의의 어떤 취지나 중재 합의의 존재를 존중해서 되도록이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입장을 각국의 법원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되는 이것이 항변 사유인가, 아니면 법원이 중재와 관련해서 직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입장이 당사자들이 신청해야 뭐 그것에 대한 중재 합의에 대한 유효성이라든지 법원의 어떤 직권 조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뭐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먼저 나서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견해를 밝히거나 뭐 문제를 삼거나 하지는 않아요. 되도록이면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각국의 입장이, 각국의 법원이나 각국의 어떤 뭐 학계나 이런 데에서 입장이 되도록이면 중재 합의를 유지하고 중재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다면,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먼저 나서서 뭐 중재의 어떤 효력을 무효시킨다거나 중재 합의의 효력을 무효시킨다거나 그런 어떤 판단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나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외관상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뭐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를 각하시키거나 중지시킨 이후에 중재판정부에게 기회를 주고 중재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떠넘기죠, 법원의 입장은. 자, 그래서 그 중재 합의의 어떤 효력,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까지 살펴보았고, 수업을 조금 끊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